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27번째 일기장. 이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권한은 없다. 모든 인연이 계속해서 함께할 순 없다. 그렇기에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면서,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바뀌어 가면서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을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내 의지와 선택으로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끊어낼 수는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관중님의 삼국지입니다. 이 책은 실제 역사를 토대로 쓴 역사 소설입니다. 동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읽고 있는 책으로, 중국의 역사를 다룬 책이지만 많은 사자성어를 접하면서 상식선의 어휘를 접할 수도 있고 인생을 배울 수도 있는 문학이라 꼭 접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황건적의 난해 도원결의안 삼형제. 무릇 천하대세란 나뉜지 오래면 반드시 합하며, 합한지 오래면 반드시 또 나뉜다. 한나라는 한 고조가 대의를 일으킨 데서 시작하여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것이다. 그 뒤 광무 황제가 후한을 세워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헌제 때까지 내려오더니 천하는 마침내 세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천하가 다시 어지러워진 원인을 살펴보면 환제, 영제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것은 환관의 득세와 외척 세력의 발호를 황제가 방관했던 것. 환제는 어진 신하들을 잡아가두고 환관들만 믿다가 세상을 떠났다. 뒤를 이은 영제 때에 이르러서는 외척, 두무 등이 환관을 죽여 없애려다가 일이 탄로 나서 도리어 죽음을 당했는데, 이를 계기로 환관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다. 건녕 2년 4월 보름날이었다. 영제가 온덕전에 나와 용상에 앉으려는데 난데없이 푸른뱀 한 마리가 대들보에서 용상 위로 날아내려와
뙬리를 틀었다. 건녕 4년 2월에는 도읍 낙양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가 넘쳐서 해변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파도에 말려들어 죽었다. 이뿐만 아니라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등 불길한 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런 불상사는 다 여자와 환관이 나라 정치를 간섭하는 데 원인이 있다 라고 을왕 벼슬에 있던 채옹은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채옹은 환관의 모략에 걸려 삭탈 관직을 당하고 시골로 쫓겨나야 했다. 환관의 대표적인 인물은 10명의 십상시, 즉 장양, 조충, 봉서, 단규, 조절, 후남, 건석, 정광, 하운, 곽승인데 영제는 장양을 끔찍히 존중한 나머지 아버지라고 불렀다. 황제가 이 꼴이니 정사가 말이 아니었다. 마침내 천하백성은 반란할 생각을 품게 되고 도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 와중에 거룩군에 살던 장각, 장보, 장량, 삼형제가 난을 일으켰다. 장각은 신선으로부터 받은 태평요술이란 책을 익혀 바람과 비를 부르는 힘을 얻게 되자 스스로를 태평도인이라고 칭했다. 그는 궁중의 환관과 내통하여 운수가 다한 한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얻기 위해 모반을 꾀했다. 그러나 사전에 모반이 조정에 알려지자 그는 스스로를 천공장군, 장보는 지공장군, 막내 동생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그를 따라 모반한 백성들만도 50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장군 하진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황제의 윤허를 얻어 중랑장, 노식, 황보숭, 주준을 급파했다. 한편 장각의 군사 1대는 유주 경계로 쳐들어갔다. 이때 유주 태수 유언은 새 분리를 깨닫고 방을 내걸고 의병을 모집했다. 기우는 한 왕조에 환관과 장각과 같은 난신적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주 탁현 땅에 한 영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유비라고 했다. 현덕은 그의 자이고 그는 중산의 정왕인 유승의 후손이며 한 경제의 현손뻘이었다. 유비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모시는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워낙 집이 가난해서 집신을 삼고 돗자리를 짜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걸로
생계를 삼았다. 그의 성격은 너그럽고 별로 말이 없어 기쁨과 분노를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나 본시 큰 뜻이 있어 오로지 천하 호걸들과 사귀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는 키가 8척이요 양쪽 귀는 어깨까지 닿고 두 손은 무릎 밑까지 내려오며 눈은 제 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길었다. 얼굴은 관옥처럼 깨끗한데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이 붉었다. 유비가 15살 나던 해 어머니의 힘으로 정연과 노식을 스승으로 섬기며 공손찬 등을 친구로 사귀었다. 유비가 유주의 황건적 소탕의 의병 모집 방문을 본 것은 그의 나이 28이었다. 이날 경문을 보고 개연히 탄식하는데 등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을 분발하지 않고 무슨 일로 길이 탄식만 하는가. 말을 건넨 사람을 돌아보니 그의 키는 8척이요 머리는 표범 같은데 눈은 고리눈이고 턱은 제비 같고 수염은 범 같고 목소리는 우레 같고 기상은 달리는 말 같았다. 나는 성이 장이요 이름은 비이며 자는 익덕이니 대대로 이탁군에서 살아왔소. 이 몸은 오로지 천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오. 장비의 계속된 말에 의병을 일으키기로 한 서로의 뜻이 맞다는 걸 매우 기뻐했다. 그리하여 유비는 장비와 함께 마을 주막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위풍이 늠름한 사나이가 주막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속히 술을 다오. 내 쾌히 마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 의병을 모집하는데 참여하리라. 유비가 본즉 그 사람의 키가 9척이요 수염의 길이가 2척이요 얼굴은 대추빛 같은데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빨갛고 봉황의 눈에 노예 같은 눈썹을 지니고 있었다.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유비가 그 사람을 자기 자리로 청하여 함께 앉은 뒤 이름을 물으니 대답이 이러했다. 나의 성은 관이며 이름은 우이며 자는 운장이오. 나는 원래 하동 해량 땅 사람이오. 그곳에서 되지 못한 수작을 일삼는 세도가 자식을 죽여 몸을 피해 세상을 떠난 지도 5, 6년이 지났소. 황건적을 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한다 하여 이렇게 달려왔소이다. 이튿날 그들은 장비의 집 뒤에 있는 도원에서 형제의 의를 맺고 희생을 바치며 향을 살라 2번 절하고
함께 엄숙히 맹세했다. 세 사람 각기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었으니 마음을 함께하여 힘을 합쳐 서로 괴로운 고비와 위험한 경우를 도와서 위로는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리라.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함께 죽기를 원하오니 황천후토는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만일 세 사람 중에서 의리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잊는 자가 있거든 하늘이여 세상이여 그를 죽이소서. 맹세를 마치자 나이에 따라 유비가 형님이 되고 관우는 둘째, 장비는 막내 동생이 되었다. 이튿날 고을에서 의병을 모으니 300명이 왔으나 무기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하늘에 도우심이 있었는지 장세평, 소상 2사람이 자진해서 말 50마리와 금은 500냥과 강철 1000근을 내놓았다. 그들은 해마다 북쪽으로 말을 팔러 다녔는데 황건적의 난리로 길이 막혀 도중에서 되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다. 유비는 2 말장수에게 살해하고 대장장이에게 분부하여 말장수가 준 강철로 쌍고검을 만들었다. 관운장은 청룡언월도, 장비는 1장 8척 길이의 사모를 각기 만들어 갔고 장정 500명을 모아 거느리고 태수 유원을 찾아갔다. 황건적 도벌에 공을 세운 삼형제. 세 사람을 맞은 유언은 유비와의 촌수를 따져보더니 자기 조카뻘이 된다며 크게 기뻐했다. 며칠 후 황건적의 두목 정원지가 군사 5만을 거느리고 탁현군을 침범했다. 이에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추정의 휘하에 들어가 의병 500을 거느리고 황건적 토벌에 나섰다. 유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대흥산 아래서 바라보니 황건적이 오는데 모두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누런 수건을 이마에 두르고 있었다. 양편 군사가 서로 대치하자 유비가 관우를 왼쪽에 두고 장비를 오른쪽에 두고 말을 달려나갔다. 유비는 말 채찍을 들고 크게 외쳤다. 나라를 배반한 역저가 어째서 속히 항복하지 않느냐. 정원지는 흥분하여 부장 등무를 내보냈다. 이에 장비가 장팔 3호를 들고 말을 달려나가 손을 한번 놀리니 등무는 심장을 찔려 말 아래로 거꾸러졌다. 그것을 본 정원지가 화가 나서 쌍칼을 휘두르며 장비에게 달려들어왔다. 그러자 관우가 큰 칼로 유유히 춤을 추며 나는 듯이 말을 달려나오더니 순식간에 정원지를 청룡언월도로
두토막을 냈다. 정원지가 단번에 거꾸러지자 황건적들은 창과 칼을 버리고 뿔뿔이 달아났다. 유비가 군사를 휘몰아 추격하니 항복하는 자가 무수했다.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삼형제가 돌아오니 유언은 친히 성에서 나와 영접했다. 이튿날 청주 태수 공경이 황건적의 무리에게 성이 함락될 위기에 있으니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유비 일행은 다시 추정의 지휘를 받으며 청주로 돌진해서 황건적을 물리치고 청주를 지켜주었다. 청주 싸움이 끝나자 유비는 추정을 탁군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휘하에 500의병을 거느리고 광종 땅으로 향했다. 광종에는 스승 노식 장군이 중랑장으로 황건적의 두목 장갑과 교전 중이었다. 노식은 옛 제자 유비가 의병을 거느리고 오자 크게 기뻐했다. 노식은 곧 관군 1,000명을 내주며 유비에게 영천의 황건적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영천에는 황보순과 주준이 장각의 동생 장보와 장량의 황건적과 대치 중이었다. 유비는 스승의 분부를 받자 군사를 거느리고 밤낮 없이 달려 영천으로 향했다. 영천의 황보순과 주준은 군사를 잘 통솔하여 황건적은 퇴각하여 장사 땅 수풀 속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에 황보순과 주준은 야간 화공작전을 펴 황건적의 진지를 불살랐다. 황건적들이 당황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관군이 총공격하니 황건적의 무리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 장보와 장량이 급히 패잔병을 이끌고 날이 밝을 무렵까지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활로를 찾아 정신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난데없이 한때의 군마와 함께 앞장서 달려오는 장군이 있었다. 그가 바로 패국 초군 땅 출신 기도위 조조였다. 그의 자는 맹덕, 성은 원래 하우시였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출세를 위해 조정의 실력자인 환관 조 등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씨가 되었던 것이다.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기질과 지혜가 남달랐다. 허소라는 유명한 관상쟁이는 조조를 보고 그대는 태평시엔 훌륭한 신하가 될 것이고 난세에는 간특한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일화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관리로서 엄정했다. 효자가 관리로 될 수 있는 효렴이라는 벼슬로 시작하여 기도위 벼슬에 오르기까지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부자건 양반이건 간에 몽둥이로 마구 두드려 죄를 다스렸다. 한 번은
중상시 벼슬에 있는 건석의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 법을 어기자 그를 초주검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그의 명성이 널리 떨쳐졌던 것이다. 조조는 장보 장량의 퇴각로를 막고 황건적의 목 만여 개를 참했다. 한편 유비 일행이 노식 장군의 명령으로 영천 땅으로 오다가 산 너머에서 함성이 크게 들리고 불꽃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바삐 군사를 몰아 산을 넘었다. 그러나 그들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황건적의 잔당이 조조에게 패해 도주하여 싸움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리하여 유비는 다시 광종 땅을 향해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조조에게 패한 장보와 장량이 광종 땅의 장각과 연합하여 스승 노식의 군대를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비가 광종을 향해 왔던 길을 반쯤 되돌아갔을 때였다. 저편에서 한때의 기병들이 죄수를 실어 나르는 함거 한 대를 앞송해 오고 있었다. 유비가 이상히 여겨 살펴보니 수레 속에는 뜻밖에도 스승 노식 장군이 묶인 채 호송되고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수레 속에서 노식은 길게 탄식했다. 조정에서 파견한 환관 자풍의 참소 때문이라네. 내가 장각의 요술에 빠져 황건적 선멸이 지연되자 좌풍이 나더러 뇌물을 달라지 않겠나. 군량도 부족한 터에 그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나. 거절했더니 좌풍이 조정에 돌아가 내가 황건적이 두려워 시간을 끄는 바람에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참소한 것이라네. 그러자 천자께서 노하시어 내 휘하의 군사들을 동탁에게 맡기고 나를 잡아올려 죄를 묻도록 하신 것일세.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장비가 군사들을 죽이고 노식 선생을 구출하겠다며 대로했다. 조정에 공론이 있을 테니 너는 경솔한 짓을 말라. 장비를 진정시키자 노식 선생을 태운 함거가 유비의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유비는 관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향 탁군을 향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의지하리라 믿었던 스승이 붙들려 나가니 광종에 가도 의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비가 북쪽으로 행군한 지 이틀이 못 되어 호련산 뒤에서 큰 함성이 들려왔다. 세 사람은 급히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 보니 한때에 황건적이 관군을 쫓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황건적의 깃발에 쓰여있는 천공장군 글자로 보아 장각의 군대임이 분명했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돌아보고 소리치며 군사를 휘몰아 산 아래로 내려가 난군 속에 뛰어들었다.
당황한 장각의 군대는 크게 무너져 50열이나 달아났다. 삼형제가 관군의 진지로 돌아오니 장군이 물었다. 세부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어? 묻는 이는 동탁이었다. 동탁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그는 농서 땅 출신으로 하동 태수를 지낸 바 있으나 천성이 오만했다. 아무 벼슬도 없소이다. 유비가 말하니 동탁은 멸시한 나머지 인사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자 장비가 성이 나서 말했다. 우리가 애써 싸워 죽어가는 놈을 살렸더니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놈을 그냥 두고는 내 직성이 풀리지 않겠다. 장비가 장팔사모를 빼들고 동탁을 죽이겠다고 하자 유비가 타일렀다. 동탁은 조정에서 보낸 고관이다. 어찌 맘대로 죽일 수 있겠느냐. 저런 놈을 살려두어 저놈 밑에 들어가는 일만큼 안 있고 온 일이 어디 있겠소. 두 형님과 달리 난 나대로 내 길을 가겠소. 장비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다. 우리 세 사람은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사이다. 어찌 헤어질 수 있으랴. 가려면 다 함께 가자. 세 사람은 밤새워 주준에 군대가 있는 진중을 찾았다. 적은 군사로 적과 대치하고 있던 주준은 삼형제의 원군을 몹시 기뻐하며 극진히 대접했다. 유비는 주준의 명령으로 선봉이 되었다. 이때 장보는 무리 8, 9만을 거느리고 산 뒤에 진을 치고 있었다. 장보가 부장 고승을 내보내 싸움을 걸자 유비는 장비를 내보냈다. 장비가 창을 들고 말을 달려나가 싸운지 불과 수암 만에 고승을 찔러 말 아래로 거꾸러뜨렸다. 이를 본 유비가 군사를 휘몰아 적진으로 진격했다. 그 순간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며 우레소리가 진동하면서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검은 기운 속에서 무수한 사람과 말이 내달려오는 것이었다. 장보가 말 위에서 머리를 풀어 산발하더니 칼을 짚고 주문을 외운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유비는 큰 혼란 속에 빠져 패하고 진지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유비가 폐병을 수습하고 다시 진을 친 다음 사태를 주준에게 보고했다. 저것들의 요술을 부술 수 있소. 내일 군사를 산 위에 매복시켰다가 쫓아 올라오는 적에게 돼지와 양과 개의 피를 뿌리게 하면 돼요. 이튿날이었다.
이날도 어제처럼 장보가 요술을 부리니 갑자기 광풍과 우레가 일어났다. 모래가 날리고 돌이 날아왔다. 하늘에 검은 기운이 가득 차고 그 속에서 무수한 인마가 달려오고 있었다. 유비는 주준의 작전대로 움직였다. 급히 말머리를 돌려 산모퉁이로 달아나니 장보가 군사를 휘몰아 급히 쫓아오고 있었다. 이때였다. 미리 매복해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이 짐승의 피를 뒤쫓아오는 인마들을 향해 뿌렸다. 순간 종이로 만든 사람과 풀로 만든 말들이 분분히 땅으로 떨어졌다. 바람도 멎고 우레도 먹고 모래와 돌도 날지 않았다. 장보의 요술이 깨진 것이었다. 그러자 장보는 곧 군사를 돌려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관우와 장비가 좌우에서 나오고 등 뒤에선 유비와 주준이 함께 쫓아왔다. 혼비백산한 장보는 달아나기에 바빴다. 유비는 장보의 등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장보의 왼쪽 팔에 정통으로 꽂혔다. 장보는 화살이 꽂힌 채 양성으로 달아나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킬 뿐 나오지 않았다. 주준은 양성을 에워싸고 장보를 공격하는 동시에 사람을 보내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황보숭은 이미 곡양에서 장량의 목을 베어 거기 장군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유비의 스승 노식이 황보숭의 변호 덕분에 죄가 없음이 밝혀지어 본래의 벼슬인 중랑장의 직위에 임명된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보고를 듣자 주준은 군사를 독촉하여 일제히 양성을 총공격했다. 성 안의 황건적들은 형세가 위급해지자 엄정히 변심하여 제 손으로 장보를 죽인 다음 장보의 목을 바치고 성문을 나와 항복했다. 주준은 곧장 여러 군을 평정하고 조정의 승리를 아뢰었다. 황건적의 주동인 장각 삼형제를 진압했으나 황건적은 섬멸되지 않았다. 조홍, 한충, 손중 세 사람이 이끄는 잔당이 남아 장각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노략질을 일삼았다. 조정에서는 주준에게 황건적 잔당 소탕 분부에 조서를 내렸다. 이에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주준과 함께 황건적 잔당 소탕에 나섰다. 이때 한충 등은 완성을 점령하고 있었다. 유비가 먼저 완성 서남쪽을 쳤다. 이에 맞서 한충이 유비와 대전하자 주준이 기마병을 이끌고 동북쪽을 공격해 들어갔다.
동북 쪽이 위급해지자 한충은 서남 쪽을 버리고 주준과 맞서자 유비는 한충을 뒤쫓으면서 마구 베니 한충은 성 안으로 도주해서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주준은 성을 사방으로 철통같이 에워쌌다. 양식이 떨어진 한충은 사자를 성 밖으로 보내 항복을 청했다. 그러자 주준은 이 청을 거절했다. 옛날 우리 한 고조께서 천하를 얻은 이유는 항복하는 자를 초대하고 귀순하는 자를 용납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한충의 항복을 거절하십니까? 피일시, 차일시라는 말이 있소. 한 고조께서 통일의 위협을 이루기 전에는 천하가 크게 혼란하여 백성들 위에 임금이 없었던 때였소. 그래서 항복하는 자들을 받아들여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였소. 그러나 지금은 천하 통일이 된 지도 오래고 황건적만이 반역하였으니 만약에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인다면 무엇으로 착한 것을 권하며 악한 것을 징계한단 말이오. 그렇게 하면 언제라도 형편이 불리하면 항복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게 되니 역적질하는 놈들의 뜻을 길러주는 길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현명한 계책이 아닌 것이오. 유비의 생각은 남달랐다. 역적의 항복을 용납 않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물 셀 틈 없이 포위당한 그들이 항복의 길마저 없으면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성을 함락한다 해도 우리 쪽의 피해도 자연 크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어 성의 동남쪽을 터주고 서문과 북문 쪽을 공격하면 역적들은 반드시 달아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공격하면 한충을 쉽사리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준은 유비의 말을 옳게 여겨 성의 서북쪽만을 공격했다. 그러자 예상대로 한충은 군사들과 성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주준과 유비 삼형제는 달아나는 적병을 삼면으로 무찌르면서 한충을 활로 쏘아 죽였다. 그러나 완성은 조홍과 손중이 이끄는 황건적 잔당에게 다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주준이 할 수 없이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다시 군마를 정돈하고 있을 때 보라, 동쪽에서 한 대의 기병을 끌고 오는 장수가 보이지 않는가? 그가 제일 먼저 성 위로 올라가 단숨에 적군 20여 명을 쳐 죽이자 황건적은 무너졌다. 인솔 장군은 오나라 부춘 사람 손견이었다. 그의 자는 문대니 바로 손자병법을 쓴 손자의 후손이었다.
그의 용맹과 지략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 그가 17세 때였다. 전당호에서 장사꾼 물건을 빼앗은 해적 앞에 칼을 뽑아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빨리 와서 이 도둑들을 잡아라. 이 말을 들은 해적들이 포교들이 몰려온 줄 알고 빼앗은 물건을 버리고 우왕좌왕하자 그는 칼로 달아나는 놈 중에 한 놈을 칼로 쳐 죽였다. 이 일로 그의 이름이 고을에 널리 알려 교위로 천거되었다. 후에 회계 땅의 허창이란 자가 스스로 양명 황제라 일컫고 반역하자 손견은 의병 1000여 명을 이끌고 허창과 그 아들 허소를 베었다. 이 공으로 그는 염독승이 되었고 아울러 우의연과 하비연의 현승도 맡게 되었는데 이때 손견이 회수, 사수 땅의 정병 1500명을 거느리고 완성에 오게 된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황건적 잔당 소탕에 공을 세운 주준을 거기 장군에 임명하고 하남의 시장자리인 하남윤에 봉했다. 손견에게도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군대의 사령관인 별군사마에 임명했다. 그러나 유비는 황건적 소탕에 공을 세웠지만 이렇다 할 벼슬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주 안희연이 현이라는 작은 고을의 치안 책임자라는 벼슬을 얻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벼슬도 오래가지 못했다. 유비가 현이로 있은 지 4개월 만에 지방 관리의 잘잘못을 감독하는 태수 소속의 감찰관리 도구가 안이 고을에 왔다. 유비는 몸소 성 밖으로 나가 도구를 정중히 영접하며 인사했다. 그러나 도구는 오만불손하기 그지없었다. 말 위에 높이 앉아 겨우 말 채찍을 약간 들어 보일 뿐이었다. 관우와 장비는 도구의 하는 꼴을 보자 분노했다. 도구가 관가에서 대청 위에 높은 자리에 앉고 유비는 대돌 밑에 두 손을 모으고 섰다. 유현위는 어디 출신인고? 저는 중상 정왕의 후예로 탁현에서 군사를 일으켜 약간의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벼슬을 살고 있습니다. 유비의 대답에 돌아오는 것은 도구의 큰 소리였다. 니 어찌 황상의 먼 친척벌을 운운하며 공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허위 보고를 하는 너 같은 관리 때문에 이번에 조정에서 탐관오리를 내쫓으라는 조서를 내린 것이다. 유비는 머리를 수그린 채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유비가 자기의 처소로 돌아와 현리를 불러들여 도구의 일을 상의했다. 그런 일에 익숙한 현리는 도구가 생트집을 잡는 것은 뇌물을 바치라는 수작이라고 했다. 뇌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의 물건에 추호도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유비가 뇌물을 안 바치자 도구는 고을의 아전을 괜히 잡아들여 유비의 허물을 실토하라고 윽박질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장비는 격분하여 도구를 말뚝에 묶어놓고 버드나무 10개가 부러지도록 팼다. 관가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자 유비가 관사의 후당으로 황망히 들어갔다. 현덕공, 내 목숨을 살려주시오. 사태를 파악한 유비는 장비를 꾸짖어 물리쳤다. 유비는 원래 인자한 사람이었다. 곁에 있던 관우가 말했다. 형님께서 큰 공을 세웠는데도 시골 구석 현위 자리를 얻지 못한 데다 도구놈에게 모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형님, 난새와 봉새는 가시덤불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차라리 도구를 죽이고 고향에 돌아가서 따로 원대한 계책을 세워봅시다. 유비는 머리를 끄덕이고 인수를 꺼내어 도구의 목에 걸어준 다음에 준엄하게 꾸짖었다. 니놈의 소행을 생각한다면 당장 죽여도 마땅하겠지만 오늘은 잠시 참는다. 이 직인을 상부에 갖다 주어라. 유비는 고향이 아니라 대주의 몸을 숨겨야 했다. 도구로부터 유비의 말을 전해들은 정주 태수는 유비를 잡으러 고향 탁군으로 군사를 보냈고 이를 피해 유비는 대주 태수 유해에게 몸을 의탁했던 것이다. 대주에서 몸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유비가 관직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유주의 어양 땅에서 장거와 장순이 천자를 사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 반란 진압을 명하자 유해가 유주 목사 유우에게 반란 토벌에 유비를 천거했던 것이다. 고향이 있는 유주로 돌아온 유비는 도위가 되어 장거를 섬멸하고 큰 승리를 거뒀다. 유비의 공적을 적은 표문이 조정에 바쳐지자 유비는 도구 매질의 죄에 사면되어 다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얼마 후 유비는 공손찬의 천거로 다시 평원 현령의 직책까지 얻게 되었다. 삼형제는 땅이 넓고 비옥한 평원에서 형제간의 우위를 다지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이때 대궐에서는 외척 간의 권력 투쟁으로 피바람이 얼룩졌는데 이 바람을 당대의 영웅 삼형제도 비껴갈 수 없게 되었다.